오늘의 이야기는 70세 박영자 씨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 속에 던져진 아이였다. 집이라고 해봐야 허술한 판잣집 한 칸,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. 방 한 곳곳에는 대야와 냄비를 놓아야 했고 조금만 방심하면 이불이 다 젖어버렸다. 겨울이면 집은 얼음 창고가 되었다. 벽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 이불을 덮고 있어도 손끝이 파래지고 발바닥은 늘 시렸다. 아침이면 벽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있었고 그 앞에서 나는 손바닥으로 입김을 불며 하루를 시작했다. 아버지는 부잣집의 운전기사였다. 새벽같이 일어나 말끔한 모자를 눌러쓰고 나가셨지만 밤늦게 돌아올 때는 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. 하루 종일 주인을 태우고 심부름을 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것이었다. 어머니는 그 집의 가정부였다.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해 그 집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집안일을 도맡았다.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배어 있었고 설거지와 빨래로 불어터진 손가락 마디는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곤 했다. 나는 자연스레 그 집 마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. 또래였던 그 집 아이와 함께 지내야 했는데 그는 내게 친구가 아니었다. 그의 눈빛에는 늘 오만함이 깔려 있었고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. 내 엄마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내가 내 말 잘 들어야 돼.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다. 나는 그저 하인의 딸일 뿐이었고 언제든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. 학교에 가도 다르지 않았다. 내 책가방은 낡고 해져 있었고 운동화는 여러 번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다. 도시락은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뿐이었다. 반면 그 집 아이는 반짝거리는 새 가방을 메고 새 운동화를 신고 도시락에는 계란말이와 햄, 소시지, 달콤한 과일까지 가득했다. 그리고는 일부러 내 옆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. 얘 도시락 좀 봐. 또 김치뿐이야. 불쌍하다.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면 나는 도시락 뚜껑을 닫고 고개를 숙인 채 밥알 몇 개만 삼켰다. 점심시간은 배고픔보다 수치심이 더 무서운 시간이 되었다.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내 운동화가 사라졌다. 나는 운동장을 이리저리 헤매며 울먹였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. 그 집 아이가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다. 너 운동화? 우리 집 계집애 넣어놨어. 걔도 안 신더라. 아이들이 폭소하는 가운데 나는 맨발로 집에 걸어가야 했다. 발바닥에 닿던 차가운 흙바닥. 그날의 모멸감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. 소풍날의 기억도 잊을 수 없다. 아이들이 서로 반찬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 때 내 도시락은 보리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뿐이었다. 나는 몰래 숨어 먹으려 했지만 그 집 아이가 들추며 소리쳤다. 야, 얘 도시락 좀 봐. 이게 밥이냐? 아이들은 깔깔 웃었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.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며 속으로 다짐했다. 좋다. 두고 보자. 내가 언젠가 너희보다 더 크게 될 거야. 명절이 되면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. 그 집 아이는 새 옷을 입고 세뱃돈을 자랑했지만 나는 낡은 옷을 기워 입은 채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.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에 허리를 굽히셨고 나는 세배를 하는 대신 남의 집을 서성이며 손님들의 시선을 피했다. 같은 나이였지만 그 집 아이는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고 나는 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. 동네 아이들과의 놀이도 마찬가지였다.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고 놀이에서 빠지기 일쑤였다. 너희 집 냄새나. 너랑은 안 놀 거야. 그 말은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. 심지어 선생님조차 나를 차별했다. 그 집 아이가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지만 내가 조금만 늦어도 꾸지람이 쏟아졌다. 내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라도 잘해야지.
그 말은 훈계 같았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모욕이었다. 집에 돌아와도 위로는 없었다. 아버지는 술 기운에 지쳐 돌아왔고 어머니는 손에 상처를 달고 앉아 있었다. 나는 부모님의 지친 모습을 보며 어린 마음에도 알았다. 이대로는 안 된다. 나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.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었다.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존재 자체를 작아지게 만들었다. 나는 매일 부끄러움과 수치심 속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결심은 더 단단해졌다.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. 나는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아.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굴레를 벗어나고 말 거야. 지금 70세가 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시절의 기억은 생생하다. 비웃던 눈빛, 조롱하던 목소리, 맨발로 걸었던 차가운 흙길, 명절에 새 옷을 입은 아이들과 구석에 앉아 있던 내 모습, 선생님조차 차별하던 교실,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몸을 떨던 순간, 그 모든 기억이 나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나를 만들었다. 어린 시절의 굴욕과 상처가 결국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세워준 밑거름이 되었다. 세월이 흘러나는 성인이 되었다. 손에 쥔 것도 배운 것도 기대할 사람도 없었다. 내가 가진 것은 단 하나. 나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뿐이었다. 처음 시작은 시장통의 작은 포장마차였다. 낡은 손수레 하나, 녹슨 솥 하나. 그것이 내 전부였다.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했다.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고 다리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어올랐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. 오늘 번 돈으로 내일을 준비하자. 그 신념 하나로 버텼다. 처음 몇 달은 참 고달팠다. 하루에 손님이 5명도 오지 않아. 국물은 남아돌고 나는 울면서 국거리를 버리곤 했다.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재래시장을 돌며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얼굴을 기억하며 따뜻하게 맞이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 진심은 전해졌고 차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. 포장마차가 조금씩 자리 잡자 나는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. 가게를 차린 첫날 간판 앞에서 눈물이 났다. 비록 작고 초라했지만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. 하지만 쉽지 않았다. 첫 해에는 하루 매출이 몇천 원일 때도 많았고 밀가루 값을 내기조차 힘든 날도 있었다. 밤마다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앉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흔들리기도 했다. 그러나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굴욕이 떠올랐다. 운동화를 잃어버리고 맨발로 집에 가던 길, 도시락을 들추며 조롱하던 웃음소리, 명절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내 모습. 그 기억들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. 나는 절대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. 반드시 이겨낸다. 분식집은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. 맛있다고, 정성스럽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. 나는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다.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손님이 떠난 뒤에도 새벽까지 가게를 닦았다. 내 가게를 찾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게 하자. 그 마음으로 일했다. 몇 년이 지나자 분식집은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다. 나는 그 수익을 모아 체인점을 내기 시작했고 점차 사업은 커졌다. 분식집은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가게는 하나둘 늘어났다. 나중에는 외식업을 넘어 유통업으로 더 큰 사업으로 발을 넓혔다.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결국 나는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내 이름으로 된 회사가 생겼다.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찾아오기도 했다. 가난했던 시절 도시락 하나 때문에 울던 아이가 이제는 수많은 직원의 월급을 책임지는 사장이 되어 있었다. 그러나 내 진짜 자부심은 돈이 아니었다. 바로 내 딸이었다. 나는 어린 시절 늘
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굴욕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. 그래서 딸에게만큼은 부족함을 주지 않았다. 새 옷, 새 신발, 원하는 공부, 하고 싶은 일, 무엇이든 지원했다. 내 딸은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주었고, 공부도 성실히 해내며 주변에서 칭찬을 받는 아이가 되었다. 나는 딸을 보며 매일 다짐했다. 그래, 이제는 됐다. 나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었다. 내 딸은 나처럼 울지 않을 것이다. 그러던 어느 날, 딸이 수줍게 내 곁으로 와 말했다. 엄마,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순간 내 가슴은 두근거렸다.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였으니까. 나는 조용히 물었다. 어떤 아이니? 착하니? 딸은 웃으며 대답했다. 네, 엄마.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.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. 나는 안도했다. 그래. 내 딸의 곁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.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. 그 만남이 나를 다시 과거의 상처 속으로 끌어당길 줄은. 딸이 데려온 청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다. 눈빛이 맑았고 말투에서 성실함이 묻어났다. 그가 우리 집에 들어와 인사를 할 때 나는 순간 마음이 놓였다. 그래, 이런 사람이라면 내 딸의 반려자가 되어도 괜찮겠다. 며칠 뒤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했다.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. 내 딸의 인생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자리였으니까. 좋은 분위기 속에서 두 집안이 인연을 맺고 딸의 앞날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랐다. 그런데 상견례 자리, 청년의 어머니가 들어서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.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. 그 얼굴, 그 눈빛.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. 바로 그 부잣집 아이. 어릴 적 내 운동화를 빼앗아 계집에 넣어두고 내 도시락을 들추며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던 그 아이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. 그녀는 이제 어른이 되어 청년의 어머니로 앉아 있었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.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빛이 스쳤다. 그리고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. 아, 박영자 씨? 반갑네요. 여전히 성실하게 사셨나 보네요.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옛날과 다름없는 멸시와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. 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다. 이 사람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구나.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오만과 무시뿐이구나. 상견례는 어색하게 이어졌다. 청년은 예의 바르고 진심 어린 태도로 자리를 빛냈지만 그의 어머니는 시종일관 교만했다.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죠? 우리 아들. 평범한 집안 아가씨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착해서 받아주려는 거예요.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. 내 딸이 평생 겪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모멸감. 그 시선이 지금 다시 내 딸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. 순간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앞이 아득해졌다. 나는 자리에서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. 사람은 살아온 길로 보여주는 거지. 가진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지요. 그러나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낯이 그 말조차 우스운 듯 웃어넘겼다. 상견례가 끝난 뒤 딸은 나를 붙잡고 말했다. 엄마, 왜 그래? 저 사람은 그냥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일 뿐이야. 제 남편이 될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.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. 딸의 행복과 과거의 상처가 충돌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.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눈을 감았다. 머릿속에는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. 어린 시절 나를 깔보던 그 눈빛. 그리고 오늘 내 딸까지 깔보던 그 눈빛. 내 속에서 다시 불이 일었다. 내가 그토록 이겨내고 달라지려 했던 이유는 내 딸만큼은
이런 눈빛을 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. 그런데 또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다니 용납할 수 없어. 며칠 후 청년의 집에 간 딸은 직접 모욕을 당했다.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딸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.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. 무슨 일 있었니? 딸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. 엄마, 그분이 그러셨어요. 제가 아무리 잘해도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제 손을 보더니 이 손으로 우리 아들 옷을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.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. 내 딸이 직접 모욕을 당했다. 그날 밤 나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. 좋다. 이 결혼은 막아야 한다. 그리고 저 집안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. 나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움직였다.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해 보이던 그 집안은 사실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. 나는 은행과 거래처, 언론과 사교 모임까지 내 영향력을 총동원했다. 은행에는 그 집안의 불안을 흘려 대출 조건을 강화하게 했고, 거래처에는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 외면하게 했다. 언론에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빚더미인 집안이라는 불씨를 던졌다. 사람들의 시선은 빠르게 바뀌었고 그 집안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. 나는 차갑게 웃었다. 내가 겪었던 굴욕을 이제 내가 느껴봐라. 무시와 외면 속에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도 알아야지. 그러나 내 안에서는 갈등도 있었다. 혹시 내 분노 때문에 내 딸의 사랑까지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. 하지만 곧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. 엄마, 제가 더럽다고 하셨어요. 그 순간 나는 다시 단단히 마음을 굳혔다. 영자야, 넌 이제 어린 하인의 딸이 아니야. 넌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대표야. 이번엔 내 딸을 위해 싸워야 한다. 절대 물러서지 마라. 이제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. 이 결혼은 막을 것이다. 그리고 그 집안을 끝장낼 것이다. 어린 시절의 눈물과 굴욕을 되갚아줄 순간이 가까우고 있었다.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. 한밤중 전화가 울렸다. 그녀였다. 청년의 어머니. 내 과거의 원수였다.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예전처럼 교만하지 않았다. 박영자 씨,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고 싶습니다. 제발 한 번만 시간을 내주세요. 며칠 뒤 그녀는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.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다.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. 손을 떨며 내 앞에 앉은 그녀는 곧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. 미안합니다. 정말 미안합니다.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잘난 척하고 당신을 무시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. 그건 모두 제 오만이었습니다. 저는 당신을 질투했는지도 모릅니다. 당신은 늘 성실했고 당신 안에 꺾이지 않는 힘이 있었으니까요.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. 그녀는 계속 말했다. 제 아들은 다릅니다. 그 아이는 저와 달라요. 정말 성실하고 따뜻합니다. 당신 따님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. 제발 제 아이와 결혼을 막지 말아주세요. 저는 약속합니다. 당신의 따님을 제 친딸처럼 아끼고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. 나는 차갑게 물었다.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지난 세월의 모욕이 지워질까요? 내 딸이 그대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?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. 압니다.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. 저는 두려웠던 겁니다. 제 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이. 그게 두려워서 그만.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흔들었다. 나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. 영자야,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복수냐? 아니면 내 딸의 웃음이냐?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. 답은 분명했다.
내가 살아온 이유는 오직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. 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었다. 결국 나는 마음을 정했다. 딸과 청년을 불러 말했다. 얘야, 엄마가 이제 마음을 정했단다. 내 결혼 허락하마.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나를 껴안았다. 엄마, 고마워요. 저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. 청년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. 어머님, 평생 따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. 약속드립니다. 결혼식 날, 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았다.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청년을 보았다. 내 눈에는 흐릿한 눈물이 고였다. 그래, 이제 됐다. 이 아이는 내 길을 그대로 밟지 않아도 된다. 나는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었다. 청년의 어머니는 결혼식장 한편에 앉아 있었다.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. 오히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가를 훔쳤다.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. 그것으로 충분했다. 그녀는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, 나는 딸의 행복을 위해 용서를 택했다. 이제 나는 70세가 되어 이 이야기를 돌이켜본다. 내 삶은 굴욕과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. 복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. 무엇보다 내 딸의 웃음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상이 되었다.